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혹시 특정 음식을 끊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시나요? 이게 단순히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저희는 이른바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이 우리 뇌와 몸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왜 이렇게 통제하기가 어려운지 한번 명확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의지력, 이걸 외칠 게 아니라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염증 반응,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환경 설계 전략까지 알아볼 거니까요. 계속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자주 먹는 초가공식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그냥 가공식품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면 노바 분류라는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노바 분류는 식품의 가공 수준에 따라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거든요. 여기서 그룹 4가 바로 초가공 식품인데, 이건 자연 상태의 원재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에서 요리할 때는 잘 안 쓰는 그 산업적인 성분들, 예를 들어서 지방 추출물, 단백질 분리물이나 향미 증진제, 색소, 유화제 같은 화학 첨가물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성분표를 봤을 때 유난히 길거나 집 부엌에는 없는 생소한 이름들이 많다면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만드는 목적 자체가 영양 공급이 아니라 아주 극도로 맛있고 편리하고 유통기한도 길게 만드는 데 맞춰져 있는 거죠. 탄산음료, 과자, 사탕, 대량 생산된 빵, 소시지, 냉동 피자 같은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그럼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왜 문제일까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연구 결과들이 아주 명확한데요.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을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자체가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증가는 설득력 있는 증거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비만 위험은 약 한 55%,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은 약 40%가 증가한다는 매우 시사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어요. 인지기능 저하나 심지어 그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나 학습에 아주 중요한 그 뇌 영역인 해마의 부피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특정 음식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을 단순히 의지나 식탐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식품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정신의학회 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편 거기에 명시된 약물 중독 진단 기준을 음식 섭취 행동에 적용해서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특정 초가공식품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중독성 약물과 너무 비슷해서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강박적인 섭취를 유발한다는 그 과학적 근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걸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로 예일 식품 중독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척도를 통해서 내성, 점점 더 많이 먹어야 만족하는 거, 금단, 안 먹으면 불안하거나 힘든 거, 조절 실패, 강렬한 갈망 같은 그 약물 중독과 아주 유사한 증상들을 평가합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성인 인구의 약 한 20% 가까이가 이런 기준에 따른 식품 중독 상태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성인 5명 중 1명꼴이니까 생각보다 훨씬 널리 퍼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강력한 중독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걸까요? 초가공식품이 우리 뇌를 아주 복합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이걸 설명하는 모델로 2가지 공격 모델이 자주 언급됩니다. 첫 번째 공격은 뇌 보상 회로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특히 자연에서는 드문 조합, 즉 지방과 설탕이 아주 강하게 결합된 형태는 각각을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폭발적인 수준의 도파민 분비를 유발을 해요. 이게 아주 강렬한 쾌감과 갈망을 만들어내고 결국 통제 불가능한 섭취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죠. 음식 사진만 봐도 뇌의 보상 관련 영역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그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이게 바로 중독의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드는 첫 번째 기전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공격은 뭘까요? 이 공격은 좀 더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아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신경염증 유발 그리고 뇌 구조 손상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망가뜨리고 장벽을 느슨하게 만드는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흘러가고 일부는 뇌를 보호하는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직접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뇌염증 상태는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소위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해마처럼 기억, 학습, 충동 조절에 중요한 뇌 구조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력이나 자기통제 능력이 약해지니까 중독 행동을 멈추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독의 브레이크를 고장내는 두 번째 기전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먼저 초가공식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노바 분류 체계, 특히 그룹 4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식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 섭취가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를 넘어서 사망률 증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인지기능 저하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요. 또 식품 중독이 단순한 습관이나 식탐의 문제가 아니라 약물 중독과 유사한 임상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초가공식품이 뇌 보상회로를 장악하는 그 첫 번째 공격과 신경염증 그리고 구조 손상을 통해서 그 통제력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공격,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왜 의지만으로는 이 강력한 중독의 고리를 끊기가 그토록 어려운지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이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초가공식품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디톡스 과정은 단순히 의지로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금단 증상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는데 바로 이때 가장 극적인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어떤 디톡스 방법을 선택하든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 중독의 심각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죠.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진적 중단 방식이고요. 말 그대로 모든 초가공식품을 한 번에 딱 끊는 거죠. 이 방법은 변화가 빠른 대신에 강렬한 금단 증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점진적 축소 방식입니다. 특정 품목부터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우리 몸과 미각이 그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밀어내기 원칙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지 말까가 아니라 무엇을 더 먹을까에 집중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영양이 풍부한 자연식품 섭취를 의식적으로 늘려서 건강한 음식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초가공식품에 대한 갈망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다만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더 먹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정크푸드를 줄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의지력에만 기댈 수는 없으니까 주변 환경을 잘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선택 설계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건강한 선택은 아주 쉽게,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선택은 조금 더 어렵게 과학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근접성과 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바구니나 미리 썰어둔 채소 스틱 같은 건강한 간식은 눈에 잘 띄고 손이 쉽게 가는 곳에 두는 거죠. 반대로 초가공식품은 잘 안 보이는 불투명 용기에 담거나 찬장 깊숙한 곳처럼 일부러 찾지 않으면 손이 잘 안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용성인데요.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집에 초가공식품을 아예 사두지 않는 거예요. 집 자체를 안전지대로 만드는 겁니다.
대신에 찬장이나 냉장고를 통곡물, 콩류, 신선한 채소 그리고 과일 같은 건강한 식품들로 채워두는 전략인 거죠. 세 번째는 크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접시나 그릇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시각적으로는 만족감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먹는 양을 조절하는 도움이 돼요. 또 대용량 스낵 같은 건 미리 1회 분량씩 작은 봉지나 용기에 소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심코 계속 먹게 되는 마인드리스 이팅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초가공식품, 특히 설탕이 많이 든 걸 끊기 시작하면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결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중독 상태에 익숙해졌던 뇌가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예측 가능한 생리적인 반응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동물 실험 연구들을 봐도 설탕 공급을 딱 중단했을 때 마치 아편계 약물 금단 현상과 아주 비슷한 행동 변화를 보여요.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신경화학적으로도 변화가 뚜렷하게 관철됩니다. 우리 뇌의 보상회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 분비는 줄고 대신 아세틸콜린 분비는 늘어나는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강렬한 갈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특정 음식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거나 사소한 일에도 막 짜증이 나고 기분이 푹 가라앉는 감정 기복을 겪을 수 있고요. 거기에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이나 두통, 엄청난 피로감 같은 신체적 증상이 같이 오기도 합니다. 보통은 디톡스를 시작하고 첫 1, 2주 사이에 이런 증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가 서서히 나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잘 넘기려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매일 밤 7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푹 자는 질 좋은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심호흡, 명상 같은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금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또 실패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동안 만성적인 자극에 길들여졌던 우리 뇌가 드디어 치유되고 재조정되기 시작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생물학적 증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이 바로 뇌가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인 셈이죠. 정리를 좀 하자면 초가공식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초기 단계 디톡스 전략을 다뤄봤는데요. 개인에게 맞는 접근법, 그러니까 급진적 중단이나 점진적 축소 또는 밀어내기 원칙 같은 것들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 설계를 활용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마지막으로 금단 증상을 실패가 아니라 치유의 신호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초가공식품을 끊고 나면 손상된 우리 몸의 감각 시스템이나 대사 건강을 되살리고 음식과의 비틀어진 심리적 관계까지 바로잡는 적극적인 회복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회복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초가공식품의 강렬하고 인공적인 자극에 길들여졌던 우리 몸과 마음이 다시 자연적인 신호에 반응하도록 재설계하기 위함입니다. 자연식품 그 자체에서 만족감이나 포만감을 다시 느끼고 감정적인 허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채우는 법을 배우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 몸의 감각부터 다시 훈련시켜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 미각은 생각보다 꽤 유연해요. 연구를 보면 고당분 식단이 혀의 단맛 민감도를 50%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되돌릴 수 있는 변화거든요. 첨가당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이면 미각세포가 약 한 10일 주기로 교체되면서 서서히 자연 재료 본연의 섬세한 단맛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단맛을 확 줄이기 힘들다면 설탕 대신 계피, 바닐라 같은 향신료를 활용해서 미각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각뿐만 아니라 감각 특정적 포만감, SSS를 회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건 특정 맛이나 식감의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그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놓게 되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초가공식품은 단짠 조합처럼 그 복합적인 맛과 향, 식감을 일부러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은 이 SS를 다시 정상화시켜서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충분하다라는 신호를 인지하고 식사를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초가공식품은 빨리 넘어가도록 설계되어서 그 씹는 행위가 주는 포만감 신호를 놓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씹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건데요. 음식을 그냥 그 기계적으로 삼키는 게 아니라 오래 씹는 행위 자체가 아주 의미가 큽니다. 천천히 그리고 오래 씹으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는 억제되고, 반대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GLP-1이나 콜레시스토키닌 같은 호르몬들의 분비는 촉진됩니다. 천천히 충분히 씹는 습관 자체가 포만감을 극대화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아주 직접적인 생리적 전략이 되는 셈이죠. 감각적인 부분을 되돌리는 것 외에 우리가 실제로 먹는 내용물 자체로 식욕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때 핵심은 단백질하고 섬유질입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서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포만감을 줍니다. 단순히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넘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다음 식사 때까지 그 불필요한 간식을 찾거나 폭식하는 걸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영양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리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중요해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 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이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자동적 사고와 관련이 깊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단 거 먹어야 해 같이 음식과 관련해서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는 그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 타당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힘들긴 하지만 초콜릿 대신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쉬는 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야처럼 더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행동 실험이라는 것도 해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꼭 그 특정 음식이 필요한지, 산책이나 명상 같은 다른 방법은 효과가 없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음식 외의 대처 방식도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형성하도록 돕는 거죠. 보상 체계를 음식에서 다른 활동으로 옮겨가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성취를 축하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그 음식을 사용하는 습관적인 연결고리를 의식적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대신에 등산이나 요가, 친구랑 수다 떠는 거, 좋아하는 음악 듣는 거,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거, 이런 우리에게 진짜로 즐거움이나 위안을 주는 비음식적 보상 목록을 만들어서 활용해 보는 거죠. 이런 활동들은 음식처럼 즉각적인 쾌감을 주면서도 건강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건강한 습관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회복 단계라는 건 둔감해진 미각을 다시 깨우고 몸의 포만감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영양학적으로 포만감을 높이는 식사를 하고 음식에 대한 자동적 사고를 조절하고 음식 외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런 생리적, 심리적 전략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다시 자연적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자연식품을 먹는 경험 자체가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워지는 그런 건강한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톡스와 회복 단계를 성공적으로 지나왔다면 이제 정말 유지한 유지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이 유지 단계의 과제는 단순히 일시적인 성공을 넘어서 새롭게 만든 건강한 습관을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적인 생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건 단순히 의지력으로 버티는 문제가 아니고요. 효과적인 기술과 전략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과 전략이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엄격한 규칙은 오히려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공을 하려면 융통성 없이 막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유연함입니다. 사실 100% 완벽한 식단을 평생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오히려 그런 완벽주의가 이번에 망했네 그냥 다 먹자 이런 식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함정으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작은 실수 하나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완벽주의를 버리는 게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인데요. 그럼 이 유연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8020 규칙 같은 게 아주 실용적인 툴이 될 수 있어요. 8020 규칙은 그 식사의 한 80% 정도는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 위주로 구성하고 나머지 20%는 미리 계획한 범위 안에서 죄책감 없이 그 원하는 음식을 즐기는 방식이에요. 여러 연구들을 보면 100%다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이런 유연한 접근이 훨씬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요. 심리적인 부담도 덜고 사회생활을 할 때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또 금지된 음식에 대한 과도한 갈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채워야 될 그 80%는 어떤 식단 패턴을 따르는 게 좋을까요? 막연히 건강식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음식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식사 패턴에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 초가공식품 섭취와 관련된 그 만성염증 문제에 대응하려면 항염증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 식단 패턴을 지향하는 게 이상적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지중해식 식단이죠.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 이런 거를 풍부하게 먹고요. 주 단백질로는 생선을 섭취하고 건강한 지방으로 올리브 오일을 주로 사용하는 이런 패턴을 80%의 목표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80-20 규칙이 일상에서는 잘 될 것 같은데 가족 모임이나 회식 자리 같은 사회생활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자기주장 기술입니다. 자신의 필요 그리고 건강상의 경계를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고 정중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제가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이 좀 힘들어서 그런데요. 이건 좀 사양할게요. 대신 그 물 한 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요. 바로 나 전달법을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미리 예상해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고 시나리오를 짜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건 너무 수동적이거나 또는 공격적이지 않게 내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독 특정 음식이 당기는 경우 다들 있으시죠?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확 촉진되거든요. 이 코르티솔이 식욕을 증가시키고 특히 달고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그런 초가공식품들, 흔히 말하는 위안 음식에 대한 갈망을 확 높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일시적으로 그 스트레스 반응이 좀 둔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걸 먹으니까 좀 낫네 하면서 음식을 통한 자가치료 행동이 강화되기 쉬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스트레스 해소를 음식에 의존하는 대신에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요가나 명상, 가볍게 산책하거나 심호흡 같은 활동들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음식을 찾기 전에 의식적으로 먼저 시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실행 의도, 다른 말로는 만약 뭐뭐라면 계획 수립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건 특정 유혹 상황이나 고위험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오후 3시에 피곤하고 단 것이 당기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5분간 스트레칭하고 견과류 한 줌을 먹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유혹에 딱 직면했을 때 어떡하지 하고 의지력에만 기대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미리 정해둔 건강한 행동이 좀 더 자동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주변의 지지 그룹을 활용하거나 자기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결국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타고나는 기질이라기보다는 꾸준히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중독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식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성공은 단순히 강한 의지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주장 기술, 스트레스 관리 기법, 또 방금 말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같은 인지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마해서 회복 탄력적인 생활 방식 그 자체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음식 환경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능숙한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